학교 폭력, 이게 학교 현장에선 굉장히 오래된 고민인데요. 최근에 고위공직자 후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 이분의 아들로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뉴스 영상을 먼저 보죠. 임명당일 불거진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뒤늦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지난 2017년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확인되고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정 본부장은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인 정 본부장 부부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가해자인 정군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자, 이게 학교 폭력이란 게 종류도 다양하고 이게 사안마다 사실 다른데요. 영상으로 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드라마 더 글로리, 이게 아주 화제라서 여기 연결해서들 보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와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흔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사회 고위층의 자녀가 학폭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데 결국 그 부모님이 나서서 이 학폭을 해결하려고 한다, 무마시키려고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분노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고위층 자녀는 명문대에 진학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더라 라는 부분이 우리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더 글로리와 같이 생각하면서 많이 분노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현실에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후보 자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선생님이나 교사분들께서 굉장히 자녀분에게 좀 부정적인 진술도 많이 하셨고, 또 본인들 말과는 달리 이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계속 패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의 화제성이 있는 데다가 부모가 또 힘센 부모가 가해자 측으로 나오는데 요게 또 이제 입시가 더해지니까 아주 그냥 그 폭탄이 세 개가 들어가서 관심이 뜨거운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법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정신신 아들 변호사님 아들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렇게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애들 일인데 아이들끼리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이렇게들 생각했던 것이 이제 사회적 흐름이 변하면서 학교 폭력은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고위층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회 고위층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사실 이 부분에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시거든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사건이 처리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학생이 결국 명문대로 입학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 또 MZ세대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 우리 이제 사회 전체의 어떤 내관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 취지라고 하잖아요. 사건 취지를 보면은 이게 상황, 맥락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 사건은 다소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이 사건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녔던 곳은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고, 그 학교는 기숙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숙고등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학교 끝나도 또 그 학생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24시간 밀착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어떤 정신적 고통의 이 정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언론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판결문에 보면 기숙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은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굉장히 크게 했을 것이다. 이런 판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측면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가 검사다, 무슨 일이 생겨도 사건 모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이 피해 정도를 굉장히 가중시키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기숙학교라는 게 사실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상호작용도 긴밀하고 이른바 왕따 폭력 이런 거 사실 많아서 외국의 기숙학교는 그걸 또 운동부 두고 뭐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 이 학교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학교인데 문제는 언어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네.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뭐 빨갱이 내지는 뭐 더러우니까 꺼져라, 뭐 돼지 새끼,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맥락이란 게 사실 있잖아요. 뭐 웃으면서 농담했는지 진짜 아주 가혹한 말이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을 나름 했겠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 나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또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돼지, 뭐 새끼,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분명 나쁜 표현인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남학생 사이에서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갱이라는 표현이 조금 특징적인 게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가해 학생이 자기보다 조금 힘이 세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이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주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한테는 하대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학폭이 과정에서 드러났고 우호적인 증언은 없었나요? 그것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변호사들께서 또 우호적 증언도 확보하고 하시는데 그게 적었다는. 그럴 것으로 지금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학폭 조치라는 것이 일반 형사 조치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누가 누군가한테 때렸다 이 행위 자체만을 보는데 학생들 사이의 학폭 관계에서는 나 물 좀 갖다 줘, 나 뭐 좀 사다 줘 라고 하는 행동도 친한 친구들끼리 하면 부탁이고 상호 관계가 있는 위아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했으면 그거는 강요고시 강제적인 심부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폭 이 사건에서는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는 이미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학폭위라든지 판결문의 판사님들께서 이미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의 학교 폭력 사건은 주로 이런 그 기숙사에서의 1대1 이런 거보다 이제 조직화된 뭐 이른바 일진 같은 조직화된 집단 폭력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은 없었나요?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다행히도 이번 사안은 그렇게 조직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얽혀서 피해 학생을 괴롭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다만 걱정되는 것은 1심 재판부에서 나온 판단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학생들도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집단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괴롭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계속 괴롭히니까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 피해 학생을 조금 우습게 알고 괴롭히는 거에 동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봐서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피해 학생이 나름대로 대항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 뭐 1대1이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도 친구들이 있고 또 집에다가 전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대항을 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 뒤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의식이 그 학생을 위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합니다.